요새 굉장히 핫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예상대로. 예.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굉장히 이제 치켜 세우면서 나중에 막걸리 한잔 하자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홍준표 전 시장의 그 팬카페 홍사모 모임이 자 이재명 후보를 우리는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분들은 보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당내 이런 단일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신문이 났으면 차라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섰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팬카페가 이재명 후보 지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그게 이 선거가 승리하지 못하니까 그게 아주 작은 에피소드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팬카페의 지지 선언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크게 의미 부각을 오른쪽에서는 크게 의미 부각을 하는 거고 가는 쪽에서는 작게 의미 부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예전에 2002년도에 노사모처럼 일단 한 후보에 대한 지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팬클럽이 존재하는 그 지형이 아니거든요. 네. 각각이 자기 이렇게 지지의 캐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지고 그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지 선언을 하는 이유도 되게 다르죠. 이분들이 제가 너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이준석이 아니고 이재명인가? 이준석은 안 되고 이재명은 되거든요. 네. 좀 가장 명백한 이유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펼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뭐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되게 플러스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너무 크게 이걸 의미를 부각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이걸 가지고 선거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 소재로 쓰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기존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의 활동의 주요한 근거는 수도권 혹은 대구 경북이나 이쪽 지역 혹은 PK나 이렇게 약세 지역이 될 거라고 민주당의 조금 약한 지역이거나 네. 나중에 공천이나 이럴 때 이 과정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가지고 지역 단위로는 되게 큰 분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군요, 나중에.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홍준표 지금 그 전 시장이 마음 상한 가장 큰 것도 그거잖아요.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비해서 외부에서 데리고 온 용병과 같은 사람들한테 거의 그 대접조차도 못 받는다는 네. 게 되게 큰 거지 않습니까? 이 조율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그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지지 선언을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되게 평가를 하지만 그거 자체로만 저는 그 봤으면 정도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대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윤석열을 우린 지지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몇 표나 갔을까요? 별로 안 갑니다. 이번에도 홍준표 후보 지지하던 팬카페 분들이 이제 지지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몇 표나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좀 별로 안 된다고. 그냥 보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군요. 상징성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한테 뭐 돌아오시면 막걸리나 한잔 아시죠? 전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 이건 이재명 후보 본인의 어떤 그 포용성을 보여주는 어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홍준표라는 정치인 당사자의 선택이에요. 근데 전 참 궁금해요.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국무총리 시켜달라고 가서 밥 먹고 그랬어요? 온갖 아부하고 네. 이렇게 살다가 이번에 후보 여기서 탈락하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삐져가지고 윤석열과 쌍권 막 욕하고 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장모님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만약에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국무총리 홍준표 시키면은 홍준표 씨가 국무총리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준표 후보는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걸 이제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저쪽으로 이렇게 질문을 좁혀 오실 때, 네.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질문이 그대로 턱 오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보수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진보도 물론 아니고요. 뭔가 가치를 알 수 없는 분이긴 합니다.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이제 그게 정책적으로는 유연한 것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 본인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고 그런 분인데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총정리를 제안을 한다면 제가 아까 그래서 if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아, 정계 은퇴 선언이 무색하게 바로 받을 것이다. 그분은 견딜 수, 잊혀지는 걸 견디지 못할 거예요. 저는 정치 안 하면 연예인이라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사실 겁니다. 우리를 좀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이너 역할은 계속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말을 했는데 이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까지 번지는 여러 개 말싸움이 되고 있는데 뭐냐면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이제 비판을 계속 이제까지 쭉 해오면서 이제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저격을 했고 이거를 본 이준석 후보가 본인들이 러브콜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것이 무슨 황당한 일이냐.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건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논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막장 드라마죠. 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른바 보수는 가장 중요한 게 점잖은 태도 아닌가요? 근데 이게 무슨 개도 이렇게 안 싸워요.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먹던 우물에다가 침을 뱉질 않나. 그다음에 그 자기 당 대표를 2번이나 하고 후보했던 사람한테 인성. 거기다 또 이제 밖에 관전하던 사람은 싸가지. 네. 아니, 나이 차이로 치면 한 20 몇 년 차이가 나는데 40살밖에 안 된 분이 60대들한테 싸가지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세 분 다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그러게요. 정말 막장 드라마가 또다시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자꾸 말을 고를까요? 권영세 위원장이 인성을 꺼내는 거하고 네. 이준석 후보가 싸가지를 꺼내는 거는 그는 마음속으로 한의적 매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를 좀 이렇게 돌려주기 위한 뭐 그런 것이기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홍 전 시장님 정치 아까 연예인을 한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미 정치 행위를 시작하신 거. 그리고 홍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이게 뭐지 했던 게 이번 판은 이재명 대 이준석이다. 네. 그 판을 딱 규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쪽이 바램도 좀 있고 왜냐하면 보수 쪽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게 진보 진영에 이게 주는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발전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재편되는 데 있어서 홍 시장님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도 되게 좀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럼 홍 전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성과가 무엇이 있을 건가? 네. 국무총리는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아니겠지요. 뭐 들으신 거 있는 거 아니지요. 알 테고 그다음에 본인의 출마 대선을 그 연배나 이런 거 가지고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패배 경험들이 너무 많이 축적돼 있으시기 때문에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이 광역자치단체장을 쭉 돌면서 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데 어디 갈 건가? 대구시장 아니고 네, 이제. 그것도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전 시장님 더 잘 아실 테니까 이게 약간 화가 남아 있다라는 게 주요하게 움직이는 동력은 저는 될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보통의 정치인들이 좀 굵직한 정치를 밟았던 일반적인 분들은 마지막에 실제로 정치의 방향이 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명감을 저는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보에서 보기에는 보수의 소명감이 아닌 것 같겠지만 근데 너무 이쪽이 상상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코드도 이준석 후보하고도 맞고
선거 전에 결합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 이후에 정계 개편에 있어서 그런 형식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하시지 않겠냐. 뭐 저는 뭐 그렇게 개혁신당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자리를 맡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역할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20, 30대 남성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이준석 후보랑 겹치네요. 예. 그 둘이 굉장히 친하죠. 홍카콜라라고 하나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앵그리 홍, 뭐 앵그리 버드 뭐 그런 별명도 있고 그 나름 묘한 매력이 있는 거고요. 이분은 책을 쓰셨는데 변방이라고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한국 사회 주류에 대한 어떤 강한 뭐 이 반감, 분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시간이 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이냐, 이번 대선에서. 사실 단일화 얘기가 기존부터 나왔지만 이준석 후보는 이제 일관되게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단일화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끝까지 갔을 때 득표율 뭐 10% 넘으면 어쨌든 절반 선거비용 보전 받는 거고 15% 넘으면 이제 전체를 다 받는 건데 15%를 넘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과연 이준석 후보가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4.9% 정도. 14.9%. 그러면 이제 보전 못 받는 거잖아요. 반요. 절반만 받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더라도 치고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이준석 후보 이쪽만 보니까 이쪽이 새로운 대안인 것 같지만 이쪽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또 그렇지 않으니까 잘 모름 혹은 지지 후보 없음으로 좀 빠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현재 주자이기도 하고 보수 쪽을 이끌어갈 주요한 주자로 이제 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지위를 확보해 놨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15%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한 10% 정도 위아래 정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보통 모든 후보들은 15% 이상을 원하는 거고 근데 나중에 기준으로 잡을 때는 결국은 두 자릿수이냐 아무 의미도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프레임이 꾸려지잖아요. 네. 9.9% 받으면 뭐 좀 부족한 것 같고 한 자릿수고. 10.1% 받으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 정도 약간 내외의 선 정도로 해서 엄청난 가능성을 안고 다음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 내외. 2007년 대선에서 이제 이명박, 정동영, 그리고 재선 후보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이회창 무소속 후보였는데 그분이 문국현 후보가 있었죠 그때. 2007년. 그때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많이 받지 못하셨어요. 득표율이 아주 적고 하여튼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득표율이 15%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직 공간은 열려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10%, 15%까지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영남자민련이라는 표현도 좀 쓰긴 했는데 이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의 선택이 전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지금은 김문수 쪽으로 그냥 가지 우리가 뭐 무릎 꿇고 질 수는 없는 거고 최선을 다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생기면서 야 그냥 그러니 그냥 준석이한테 몰아주는 게 낫지 않겠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대표 만들어 주듯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지면 이준석 후보가 15% 넘는 득표율을 올릴 가능성. 근데 예청 후보 지금 말씀하셨는데 14대 때 정주영 후보가 15.9%를 받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15대 때 이인재 후보가 19.2%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상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보여준 정도인데 네. 근데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그게 이준석 후보가 15%를 넘을 수 있는 그 근거로 생각되기보다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정주영이라는 캐릭터, 그다음에 이인재라는 캐릭터와 이준석이라는 캐릭터가 현실 정치에 있어서 물론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시기가 많이 바뀌고 세대적인 무게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정도를 끌고 올 정도가 되겠느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그렇지만 10% 정도의 유의미한 정도의 지지율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기반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제가 두 분한테 좀 오히려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돌아오는 주말에 막전막후로 좀 쓸까 하고 이제 만지작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네. 그런데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10월 달에. 그래서 그때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이 된 겁니다. 네. 그때 보궐선거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안철수, 박원순 두 분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그 당시에 했을 때 가장 격차가 많이 나는 게 안철수 50%, 박원순 5%. 맞아요. 그런데 50% 안철수가 5% 박원순한테 양보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박수 받고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안철수라는 교수 그분은 그걸 자산으로 해서 그때부터 정치를 네.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대선 후보가 됐죠, 다음 해. 대선 후보는 이제 단일화하다가 막판에 이제 포기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요즘 이제 이런 상상들을 해봐요. 김문수 후보가 혹시 이준석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네. 대선을 포기한다. 제가 이제 내일 아침 신문의 칼럼에도 끝에다 한 줄 걸쳤는데 그러면 좀 멋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야 이게 보수도 저렇게 양심이 있네 이렇게 해서 보수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갖거나 그러지 네.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그럴 것 약간 같은데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감동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뭐하노 이럴걸요. 뭐하지. 근데 이게 이 여론조사에 보면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온전히 상상의 영역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표로 보면은 이게 둘의 지지층들이 너무 달라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플러스가 되는 지지층이 아니라 붙으면 떨어져 나가는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안 날 거라고 안 나죠. 안 나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명분. 상대방이 거학이 존재한다고 할 때 명분을 가지고 붙는데 그 반명 텐트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거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어차피 그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겁니다. 명분이 있든 없든 간에 붙어서 이길 거라는 것만 확실하면 뭐 들어가서 나눠 먹으면 되는 거니까 붙어도 이길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은 진짜 전혀 없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한다면 그걸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 그게요. 박힘이 그러나?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는 막아야 한다. 이게 김문수의 출마 명분 아니었나요? 그 명분에 충실하려면 그런 극단적인 카드도 검토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앞에 괄호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내가 막아야 된다. 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가 들어가 김문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보수의 어떤 자기 희생이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가짜 보수 같아요. 자기 희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정법이지만 김문수 후보한테 당신 이 정도 검토 안 해봤어? 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정도 각오 없이 무슨 반 이재명을 기치로 들고 나와요. 저는 옳지 않다고. 네. 역시 상상력이 뛰어나신 우리 성한용 기존의 역사를 이제 짚어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국민의힘 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제 선거운동 막 시작했으니까 정책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 이쪽이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정책 얘기가 많이 묻힌 것 같아요. 근데 또 정책 얘기하기 전에 영남 분위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선 후보 주요 정당 대선 후보 3명이 다 어제 TK로 달려갔습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다 갔는데 셋 다 공교롭게 TK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셋이 동시에 또 PK를 갔어요. 부산, 경남. 자 이렇게 영남에서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뭐 선거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네. 우리 장모님 PK시죠? 예. 그 문제 안심이다. 제가 TK 욕을 좀 하려고. 좀 그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세 분 다 TK 출신이라고 하죠. 세 분 다 TK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자기 아버지 고향이 그쪽이라는 것뿐이고 이를테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재명 후보는 안동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 있다 아주 어릴 때 수도권 성남으로 왔죠. 네.
지금도 물론 사투리는 그쪽 사투리를 쓰지만 거기 산 기간 몇 년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영천 출신이고요.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어쨌든 이분은 그래도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어쨌든 특기라고 할 만은 한데 이분 정치를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국회의원 3번, 경기도에서 했고 경기지사 2번 했습니다. 네. 이분이 2016년에 김부겸 잡겠다고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졌죠. 저도 보통 진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숫자 적어왔어요. 네. 62대 37로 진 겁니다. 네. 처참하게.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이건 대구에서 당연히 안 돼라고 이제 사실상 그때 정치적 목숨이 끝난 셈인데 그 다음에 2년 뒤에 2018년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이게 잘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네. 서울시장 후보로 또 출마해요. 아, 그러니까 대구 갔다가 바로 또 접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그때 화를 많이 냈어요. 저 사람 뭐냐? 저 사람 저 대구 사람 아니네. 서울시장 가서 박원순 시장한테 52대 23. 아. 이거 뭐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졌어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는 끝났다 했는데 이 끝난 김문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구원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대구 사람들 중에 이런 역사를 아는 분들은 김문수가 무슨 DK야 이렇게 욕을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이제 이 7곱 분이라는데 여기 이제 아버지가 그쪽 분인 거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친구고 뭐 그런 거죠. 이준석 후보는 아예 사투리도 안 써요. 그렇죠. 대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뭐 보수의 심장인 TK 뭐 대구에서 저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글쎄요, 전 뭐 세 분 다 별로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투리 안 쓰는 건 저하고 비슷하네요. 뭐 전략만 합니다. 사실 그 선거 기간 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이 가장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처음 선거운동 어디서 시작할 거냐. 그래서 뭐 지난번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구에서 시작해 주셨어요. 그 결정하는데 제가 약간 의견을 내고 이렇게 했었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받겠다. 전국을 다 통합하겠다라는 취지를 보이신 거고 이번에는 그런 세력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 구도와 컨셉에 관련된 걸 보이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딱 이재명 후보는 시작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고 나서 선거 기간 동안에 전국을 돌 때 최대로 돌아가야 2번밖에 못 돕니다. 네. 전국을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가 빠지면은 또 서운하죠. 잘 아시겠지만은 기자분들이 다 적지 않습니까? 네. 어디 몇 어디 안 군데 갔다. 어디 몇 군데 몇 번 갔다. 총 돌아다니 몇 킬로 뭐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 딱 갔던 이유는 그냥 세 사람은 동일한 지역이지만 전혀 다른 전략인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최소 생존 전략, 적어도 최소한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거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대 확산 전략이지 않습니까? 최고 여기까지 내가 다 먹겠다.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야 보수 분리 전략이지 않습니까? 가서 김문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보수는 나에게 힘을 밀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초장에 힘을 쏟아서 그리고 초장에 가장 중요한 전략 지역을 가는 이유가 결국은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 놓칠 수 없고 초장에 만약 그쪽이 확 빠져버리면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27일 이후부터는 공표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그렇죠. 발표가 중지되는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자신들의 목표 지점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포석을 빨리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안 시끄러워서 좋겠더라고요. 보통 그거거든요. 한번 왔다 가면 시끄럽고 또 시끄러운데 오는 지역 안 합니다. 그 정도 대규모 유세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돌고 하루 바짝 시끄럽고 끝나면 좋죠.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2022년에 경북에서 23.8% 득표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이 받은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안동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30% 정도 목표치를 세웠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장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경남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뭐 PK, TK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은 경남 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국에 48.9%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근데 전국 2.3% 차이였어요. 그때 경남에서 몇 프로 차이 났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셨죠. 네. 경남에서는 40.4% 졌어요. 그래요? 어처구니 없이 지신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서 다
반가이, 예, 다른 데서 다 이제 만회를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네. 지난 20대 차이가 대선에서 너무 크네. 이재명 후보가 47.8%에서 0.73%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그때 경남에서 20.9% 차이로 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경남 MBC하고 지난 5월 6일, 7일 경남 1,032명 대상으로 ARS로 조사를 했었는데, KSY에서. 네. KS 감사합니다. 네. 좋은 조사기는 알고 계시네요. 예. 김문수 후보하고 3자 대결을 했을 때 1.6%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오, 놀랍네요. 이게 전혀 지금 팔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이기냐 안 이기냐보다 경남의 격차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의 문제가 전국적 득표율들을 좌지우지해버리기 때문에 네. TK도 사실은 TK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도 현격하게 격차가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되게 큰 차이로 저는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TK 듭니다. 지역에 대한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TK랑 PK랑 또 다르니까. 좀 다르죠. 네, 네, PK가 좀 더 다르고, 많이 나오긴 하죠. 많이 다르고요. 네. 역대 대선에서 제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예. 잘 안 믿습니다. 실제 결과 열어봐야 알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이것도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네요. 네. 득표율이 영남, 예를 들어서 PK에서는 얼마, PK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네. 얼마 받는지 알겠습니다.